과연 이렇게 부담스럽게 올라온 시장에,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막 나스닥 금이 같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 뭔가 하여튼 이건 비정상인 것 같은 시장에 과연 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 안에 계시다면 수익이 꽤 났는데 이거를 이익 실현해 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더 많은 그런 고민이실 것 같아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이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좀 중간에 드릴 거고요. 여기서 금이 안전자산이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가 반대되는 게 오르지만, 오늘 보셔야 할 그 포인트 중에 금을 과연 안전자산인가 라는 부분, 안전자산 쪽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금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훨씬 시장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Y를 알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Y를 잘 알면 How를 결정하는데 정확하고 편합니다. 예, How가 결정이 돼 있으면 뭘 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접근이 되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런 순서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도대체 이 자산 가격,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주말에 제가 캡처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하루에 2,000명 사망이면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 숫자로는 최고고요. 3개월 만에 기록을, 그 이전의 기록을 다 갈아치운 거예요.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정말로 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과 버금가는 공포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스닥은 11,000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쳤어요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목이 이래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붙여놨고요.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버블이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근저에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생각이 있으실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판이야, 거의 노름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뭘 사라 그러면 사보지 뭐. 그리고 회사에 가셔도 뭔가 얘기들이 전부 사가지고 순식간에 20-30%가 난 얘기들을 듣고, 뭐 다음 카카오, LG화학 이런 거 뭐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사실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건 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따지지 않고 사게 돼요. 노름판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그 노름판에 밸류에이션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게 되고요. 투자라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를 자세히 알아보고 뭐 가치나 밸류에이션을 생각할 의미를 별로 안 두시게 되세요.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사실상은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따시면, 수익이 나시면 나중에도 이 판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돼서 점점점 향후에 내 투자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이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만큼 차트 보는 거 배운 다음에 투자하면 되는 시장은 없다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래왔고요. 현재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계속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금융시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은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오른다 라는 게 상식인데, 금융시장에 계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클 중에서 대부분의 사이클은 경기가 좋은 거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장이 아닌, 특별히 봄이라고 말하는 겨울 뒤에 오는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고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때 모두가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4계절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계절이 봄이에요.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접근한 사람에 있어서는 봄이라는 장세에서는 투자할 염두가 안 나지만, 사실상은 금융시장에는 오랫동안 존재했고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와 주가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오늘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주식시장은 경기를 나타내거나 대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의 사태만 보면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경기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타나는 경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 감소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실업률이라거나 일자리에 관련된 지표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실업률 지표가 지난달에 11%였던 게 10%대로 떨어지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역사상 제일 높은 실업률이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실업률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높은 탑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실업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실업을 많이 한 사람은 바텀이라고 말하는 소득에서, 사람의 차이는 아닙니다. 소득의 차이에서 볼 때 낮은 층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실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실업률,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한 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사실은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걸 보시면 더 느끼실 수 있는데, 고용자에 의한 폐업률이 직원 수에 따라서 볼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요. 폐업을 많이 한 기업들은 다 직원 수가 극히 작은 데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워졌지만, 고용 인원이 많은, 직원 수가 100명이 되면 작은 회사는 아니죠? 더군다나 500명 이상이면 큰 회사들이죠. 큰 회사들은 거의 폐업을 하지 않았죠. 실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은 거와 대기업이 전혀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 위의 기업들이에요. 상장된 기업이니까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 종업원 수 10명 갖고 상장하는 회사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IT 기업이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적어도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면 직원 수가 많은 커다란 기업이란 얘기고요. 그 안에서 소형주라고 할지라도, 대형주는 말로 할 게 없죠. 10,000명이 넘어가는 종업원을 가진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락을 거의 그대로 막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에 의해서도 분류되고 기업에 의해서도 분류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경기가 지금 나빠서 주가가 빠질 만한 그 관계가 이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이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기는 나쁘지만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견딜만한 상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할 때 한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서 마치 코로나로 인한 쇼크가 별거 아닌 것처럼, 금방 극복될 것처럼, 그 다음에 경기라는 게 금방이라도 좋아지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건 오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코로나와 같은 침체가 왔을 때 실제 회복되는 시간은 적어도 90년도 때 2년 반,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년, 2008년에는 6년이 걸쳐서야 고용 정상화가.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정상을 찾는데 금융위기 때는 6년이 걸렸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실업률이 좀 낮아졌다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부터 겨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시장은 실업률은 올라가는 건 쉽지만 내려오는 건 그 몇 배가 걸린다고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실업률은 그렇다.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업이 가동률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도 90년도에 2008년에 6년씩이나 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하나의 선으로 보지만 사실은 실제는 몇 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쉽게 경기는 좋아질 수도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리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경기를 대표해 주거나 경기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와 경기가 지금 그럼 좋은 거냐 이런 건 아니고 쉽게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가가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가 주가에 반영되는데 중간에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보는 경제 지표들이 전부 제조업 지표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조업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0%가 안 돼요. 미국 전체 경기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제조업은 10% 미만의 아주 작은 비중을 가진 섹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실업률 지표 마찬가지. 대표적인 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시지만 매번 이거와 함께 주가의 해석이 나오는 건 많이 보셨죠? ISM 제조업 지수가 어땠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미국 시장의 10%도 안 되는 섹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나타났냐면 2018년도 이후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2년 이상 이미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직전까지. 이미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경제 지표는 경제를 말해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지표가 돼야 되는데 지표는 떨어지는데 시장은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경제 혹은 시장을 생각할 때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10%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지금 주식시장을 대표하거나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지도가 바뀌었다 라는 건데 이게 좀 잘 흐리게 나와서 다음 페이지에 좀 크게 보여드릴 건데 2019년도만 해도 6월달 기준으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얘네들이 여전히 컸지만은 이쪽은 다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모여있는 섹터예요. 자,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를 보세요. 아주 작아졌죠. 자, 조금 더 큰 걸로 볼게요. 이건 최근 걸 찍었는데 보시면 얘들은 더 커졌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하나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크기가 뭐냐면 얘가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맵이에요. 돌아가시거든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 핀비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런 식으로 크기로 말해줍니다. 이게 기업의 시가총액 크기예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크기는 2019년 6월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진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은 경기 민감 업종들. 자, 찍으시기 전에 넘길까봐 제가 못 넘겼는데. 자, 이제 보시면 경기 민감 업종은 어떤 거냐면 엑슨모빌 같은 데가 들어있는 베이직 머터리얼이라는 섹터예요. 아주 민감 업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보잉이 들어가 있는 인더스트리얼 구스라는 이 섹터가 주요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말해요. 이쪽이 여기에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엑슨모빌이 들어있는 베이직 머터리얼이고 인더스트리얼 구스가 이쪽이에요. 보시면 이쪽은 여기 이제 베이직 머터리얼 아주 작아져 버렸죠. 2019년도에 비해도 눈에 띄게 보세요. 얘 그래도 듬성듬성 컸잖아요. 얘가 확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잘하게 싹 모여져 있는 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 S&P 500에서 경기 민감 업종 기업이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S&P 500은 경기 민감도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요. 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도 반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도 바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경기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버블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예. 뉴스에서 많이 본 그런 사항으로 시장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회사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 전문가들인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전부 상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최근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 상향.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애플의 목표 주가 상향인데 보시면 모든 하우스가 싹 다 상향이에요. 아마존은 더해요. 3,000불이 지금 3,000불 초반인데 뭐 4,000불 뭐 3,900불 뭐 이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이게 모든 하우스가 매수를 냈고 모든 하우스가 상향을 냈어요. 지금 경기하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세상 주식이라는 말이죠.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사람들은 아주 이게 좋아요. 감이요. 저세상 주식을 사도 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세상 주식 대표 주식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죠. 그렇죠. 걔는 저세상 주식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실 게 있으세요. 이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파란 색깔 하늘색 선이에요. 많이 올랐죠? 사실 주가로는 단연 탑입니다. 아마존이. 기간별로. 근데 이 선은 뭐냐면 이 선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주가를 우습게 누를 만큼 올랐습니다. 이건 애플이에요. 애플의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죠. 버블이라고 말할 만큼. 하지만 노란 색깔 영업이익, 이미 엄청난 영업이익과 또 하나 배당, 중간에 빨간색 배당은 주가를 초월합니다. 이런 주식이 지금 저세상 주식 값인 게 이상하진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뭐냐면 이런 영업이익이나 배당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은 이 극단적인 이 상승 곡선만 봤을 때는 버블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쟤네들만 좋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 유명 주식 세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실제 지표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이미 가격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우스가 다 아마존은 전부 상향시켰죠. 전체 하우스가 매수를 뜬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증권사라는 게 의견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하우스가 다 매수 의견을 낸 건 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코로나 때.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이 영업이익 때문이에요.
얘들은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의 분야에서 그 분야를 점령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넣어서 그렇지, 만약 그런 투자를 멈추고 그냥 지금 나는 이익만으로 주가의 이 값을 표현해버리면 확실한 저평가를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마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헬스케어 시장에 2년 전에 진출했는데 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필팩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아직 주가에다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마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뭐냐면 미국 전체에서요 온라인으로 바뀐 비율이 제일 낮은 분야가 뭔지 아세요? 온라인화가 제일 덜 된 쪽. 미국 자체가 온라인화가 우리나라 반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20%대인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미국은 아직 10%대예요. 그러니 미국 시장은 사실은 이커머스 쪽에서는 엄청난 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온라인화 되지 않은 분야가 뭔지 아세요? 신선식품. 신선식품. 그래서 2년 전인가 홀푸드라는 데 아마존이 진출했죠. 그리고 바로 분기 내에 흑자로 돌려놨어요. 두 번째로 온라인 관련돼서 성장 가망성이 크게 보이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헬스케어입니다. 고령화되면서 기존의 헬스케어 제도에서 있을 때 무조건 비용이 증가하는 게 눈에 띄는 분야예요. 앞으로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은 아마도 충분히 그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정책을 쓸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런데 그 분야에 아마존은 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2년 전에 필팩을 인수해서 자기네 직원들에게 지금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원격 의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2년 뒤에는 또다시 아마존은 엄청난 실적을 증명할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얘들의 성적은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건 뭐 충분히 가격이 그럴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뉴스를 보면서 버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기술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서, 다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지 않는 쪽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S&P는 그게 더 훨씬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진 건 맞지만,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건 버블이야 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따로 논다면, 경기와 따로 논다면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내가 금융시장에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런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벌어서 내 자산 잘 관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가, 금융시장의 얘기가 주가가 우리한테 다 영향을 끼치는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가는 경제를 나타내지 않고 경기를 나타내지 않아서 자기들만의 가격을 갖다고 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중앙은행과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돼.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똑같이 소득 차에 의한 불경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양하기 위한 행동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나타난 정책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쇼크는, 코로나 이 위기는 그 전에 리세션과 좀 다릅니다. 그 전에 리세션은 어떤 상태냐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끝부분에 나타나는 그 소비 감소와 그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침체에 빠지는 게 전형적인 경기 침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작년도 저희 회사 시황에 보면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레이트 사이클이란 게 뭐냐면 경기 사이클의 끝부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작년도 내내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끝이 아예 끝은 아니고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와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소순환 국면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80%, 90%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계절에마다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맞춰서 입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사이클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은 작은 사이클이 있고요. 그거보다 큰 사이클이 있고 아주 큰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 이모스트는 아주 큰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 시작된 사이클이 4, 50년짜리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 전까지 사이클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세계화 시대라고 불렀다. 지금 새로 시작된 40년, 50년짜리 큰 사이클은 기술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건 아주 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이클 사이에는 또 작은 사이클들이 10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 사이클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시작돼서 좋아지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으로 가는 이러한 계절과 같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들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양을 해야만 하는 사이클에서 늘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 지금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제가 코로나가 뭐가 달랐냐면 그런 면에서 코로나 쇼크는 다른데 그런 식으로 불황이 와서 사이클의 마감이 와서 지금 주식이 하락했다가 올라온 거라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5년에 걸쳐서 올라오는 그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이 반영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코로나 쇼크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자기 간단히 말하면 셧다운, 락다운이라고 그래서 출근을 못하는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온 리스크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뭐라고 하냐면 인컴 쇼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에는 신용 쇼크입니다. 대부분. 2009년도에도 신용 문제, 부채 문제가 터져서 불황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신용이 터지지 않았고 일을 못 나가서 가게가 문을 닫아서 오는 수입이 단절된 인컴 쇼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 왜 자꾸 드리냐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신용 쇼크였기 때문에 신용에 의한 불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준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신용을 부양하는 그런 양적 완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그런 행동을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인컴 쇼크니까 연준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통화로만 하는 대책으로는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을 다시 경기가 좋은 상황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인컴을 보완해주는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할 나라 대상을 볼 때 과거하고는 다르게 뭘 보시면 되냐면 실제로 돈이 투입돼서 이 인컴 쇼크를 보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많이 강하게 이루어진 나라에 투자하시면 실패가 없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올해 가을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을 이후에 대유행이 다시 또 온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백신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는 시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내년도 상반기가 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쇼크가 오게 될 때 또다시 셧다운하거나 락다운을 임시로 또 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지금 50개 중에서 몇 개는 부분 셧다운을 또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심하게 늘어나서. 이럴 경우 요번에 셧다운 한번 한 걸로 요번
막았다가 풀었을 때 백신이 나와버렸으면은 정부가 쏟아부는 돈이 더 안 들어가도 잠시 동안 멈췄다가 다시 경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셧다운이 올해 가을에 내년 초에 또다시 와야 된다면 또 정부는 돈을 들고 있다가 그때 인컴 쇼크가 난 사람들에게 또 돈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에서는 2조로 할 거냐 1조로 할 거냐 또 타협 중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 번이겠느냐?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결국 살아남는 쪽은 뭐냐면 무한대로 돈을 찍어서 넣을 수 있는 나라 정도 아니겠느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일 수 있으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돈을 들고 있다가 넣어주는 나라밖에는 경기를 살릴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신흥국 투자를 하지 마세요. 신흥국 중에서 대만, 한국, 중국 정도 아시아만 투자할 만하지 나머지 나라는 투자를 멈추세요.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뉴스에 그 달러 약세 때문에 신흥국 올라간다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올해 겨울에 갔을 때 넣던 돈을 더 이상 못 넣어서 경제가 엄청 흔들리고 힘들어질 나라가 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흥국에. 왜? 신흥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달러를 너무 많이 통화를 너무 많이 찍으면 오히려 힘들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위기를 이해하는 건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정부가 지금 동일하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풀고 있고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 똑같이 그린 뉴딜 또 뭐죠? 무슨 뉴딜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도 150조 막 이렇게 뭐 어쨌든 그 150조는 다 어디서 나와요? 정부가 뭘 하려면 채권을 찍는 것밖에 없는 거죠. 채권 찍어서 어쨌든 넣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정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돈을 찍으니까 M1, M2가 보시다시피 과거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폭등하고 있는 거죠. M1은 바로 찍어낸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머니, 돈 찍어낸 거, 발권한 거, 그게 M1이에요. M1과 M2는 그거보다는 시중 통화량이에요. 찍었다고 해서 다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M1은 적어도 찍었기 때문에 양이 확 파악이 되는데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이 M1이 증가하면 당연히 연준의 총자산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3-4달 만에 2조 이상 풀었는데 거의 올해 말까지 7조, 8조를 갈 거로 보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찍을 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돈을 찍는 얘기를 드리냐면 이 돈을 찍는 게 유동성 증가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갑자기 이걸 넣어놨죠, 제가. 돌발 퀴즈입니다. 자, 휘발유 33리터를 칫솔과 바꿀 수 있는 나라. 휴지 하나 사려면 이만큼 돈을 줘야 되는 나라. 치킨 하나 먹으려면 돈 이만큼 갖고 가야 돼. 이거 제가 본 건데 여기 써있죠. 가솔린을 그냥 선물로 준대요. 칫솔 하나 받았어. 33리터 넣어주고 기름 넣어주고 칫솔 하나 받아가지고 이분이 막 고마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어느 나라? 네? 네? 네, 마스크 쓰셨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옛날 거 개논지 아셨죠? 바로 한두 달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럼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냐? 보세요. M1 늘린 거. 써 있잖아요. 머니 서플라이. 통화 공급, 통화 찍어낸 게 2016년, 17년 지나서 18년 이만큼 찍었어요. 돈을 많이 찍으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150조? 뭐 얼마씩 내는 게 투입하는 게 금융시장에 타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들 생활에도 영향을 사실은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삐딱하고 잘못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지
영향은 나타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화폐를 찍는 게 뭘 가져온다는 거죠? 화폐 가치를 하락하는 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숫자로 나타나는 건 물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가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물가 상승은 세 가지 때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우리들의 비용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예를 들면 유가가 폭등하면 우리 물가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원유를 가져다가 뭔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에다 반영시켜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 푸시라 그래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이 많으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요. 예. 세 번째는 오늘 주제에 화폐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화폐를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를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화폐를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상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엄청난 정부의 M1, M2에 의해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 우리의 돈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금융시장 아까 경기가 어떻게 뭘 나타내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 나 그거 모르겠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난 돈 열심히 벌고 잘 벌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거죠. 심한 경우가 베네수엘라일 뿐 심하진 않아도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헛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를 부인하고 투쟁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돈을 퍼붓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안 살립니까? 화폐 가치를 지키려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만약에 반대로 상승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서 방어를 해야겠죠?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나는 뭔가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어는 정부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불러다 놓고 당신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상금을 줘서 당신 돈 가치가 떨어진 거를 보존해 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내 가만히 앉아서 하락하는 내 돈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가 몇 년에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고 조금씩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일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만 몰랐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미 2013년도 그 옛날부터 달러 가치는 여기 보면 purchase power라는 게 뭐냐면 purchasing이 뭐냐면 구매력이죠. 달러를 많이 찍어서 구매력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런가 하면 이쪽은 뭐냐면 자산 가치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만 눈여겨 안 봤을 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어떤 자산의 값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그 커브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쪽 빨간 선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부터 급하게 오르는 자산이 생겼고 이 자산값이 어느 시점부터는 급하게 이 하락만큼 강한 속도로 예전에는 떨어졌지만 얘는 별로 반응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그만큼을 반응하는 구간이 왔고 이걸 공교롭게 다우지수로 봤더니 8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 형격하게 아까 그 곡선처럼 커브가 늘어나더라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사실 이 사이에 70년, 70년대 이후에 바뀐 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금태환이 금지되는 닉슨이 금태환이라는 거를 중지해버린 일, 금태환 정지라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잘 들어주세요. 이게 화폐 공부지만, 화폐의 히스토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고요. 그랬다가 달러 기축통화로 바뀌었지만 이때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금태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공식적인 기축통화국이 됐는데 이때도 금 1온스에 35달러를 고정해 놨어요. 만약에 금 1온스가 35달러라는 게 고정돼 있으면요, 물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값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금태환이라는 게 뭐냐면 35달러로 고정됐으니까 350불을 갖고 가면 금 10온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금에 연동하잖아요. 갑자기 혼자서 커지거나 갑자기 낮아지지 않아요. 금값으로 다 계측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한 닉슨이 그 빚을, 베트남 전쟁에 미군을 동원하고 물자를 대기 위해서 엄청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빚을 땡겼는데 그걸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지금 만약에 한국처럼 150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150조 나누기 온스당 35불을 따져가지고 금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급해서 베트남 전쟁에다가 돈은 투입을 했어요. 달러를 찍어서 투입은 했는데 그만한 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금태환 제도 때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부도예요. 미국 부도. 왜? 원래는 그 돈만큼 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영국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제 기억엔 처칠인 것 같아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돈을 요구했어. 처칠 아니네요. 금을 요구했어, 금. 니네가 우리한테 가져간 거 그거 금 줘. 못 주게 돼서 닉슨이 여기 써 있잖아요. 배째. 어차피 부도야. 이렇게 돼버려서 이때부터 금태환이 정지됩니다. 금태환이 정지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35불이 1온스에 고정돼 있던 게 이 1온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금이 이제 연동을 안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명목화폐예요. 그냥 종이에 써 있는 돈의 가치가 가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금이 그만큼 있어야 인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금이 없어도 인정을 받는 시대로 비로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부터 찍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금태환이 없어진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찍으면 피할 수 없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찍더라도 이유는 타당해도 우리가 받는 피해는 어쨌든 있다. 네, 정상적으로 뭔가가 내가 뭔가 소득이 있으면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 감소분을 내가 떠안게는 돼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금융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월세냐 전세냐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전세로 2억을 갖고 있는데 전세로 들어갔을 때 그 2억을 갖고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렸을 때 2억을 갖고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다면 월세도 나쁠 게 없죠. 그러나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그거 주식 연락이 하면 돼.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옛날에 전세 제도가 아닌 월세가 바뀌면 사실 저는 매우 불리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 구매력이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물가로 표시된다. 다만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표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물가가 높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정부 통계청에서 내놓는 물가 지표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개뻥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묘수가 꼼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뭔가 저런 거 있잖아요.
집값 또 혹은 뭐 의료비 뭐 막 이런 것들을 음식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결정할 때 제가 자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새우깡이요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새우깡 값이. 요즘 과자 값이 올랐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신새우깡이라고만 해도 농심에서 내놨는데 새우깡 농심 맞죠? 똑같은 새우깡인데 우리가 볼 땐 새우깡인데 뉴만 붙여놔도 물가 올라간 거에 안 카운트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쓰는 꼼수가 뭐냐면 이름만 좀 바꿔서 내놓는 거예요. 값을 올리고 싶은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을 때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내는 거고 정부에서는 그걸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의 물가의 카운트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은 카운트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어야 작년에 있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새로 나온 건 물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 차가 나왔는데 몇 배가 비싸져도 물가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가는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득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숫자로는 안 잡히는 게 있는 반면에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물가가 틀림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70년대 이후의 다우지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급커브가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 종이화폐, 명목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죠. 2009년도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2009년도 2월 달에 그 전 2008년도 10월 달에 1,500이 넘었던 지수가 2009년도 2월 달에 900까지 떨어졌어요. 단 4달 만에. 900이 떨어졌어요. 900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값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랑 똑같이 40% 막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2월이 됐을 때 더블로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값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뭔가 좋아져서 실적도 늘고 실제로 경기도 좋아져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9년도 12월에는 경기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막상 3월 달까지 최고 바닥을 찍었던 경기가 요번에 코로나처럼 지금 3월 말에 최악이었는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질 수가 없죠. 그 기간에 어떻게 좋아져요? 근데 주가는 이미 다 올랐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때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고 생각하실 때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2009년도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 지수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을 때 정부는 지금하고 똑같이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했냐?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1,000만 원 있던 데인데 돈을 풀어서 2,000만 원이 되면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 돈의 가치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금융위기 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적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실적이 불과 몇 달 전에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2배일 때는 50만 원 주가였다면 지금 돈이 가치가 반이 떨어졌다면 얘가 100만 원 돼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9년도 12월에 삼성전자가 2배가 올랐으니까 폭등했다고 생각하고 요즘처럼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돈만 갖고 계산해 보면 타당한 얘기예요. 돈이 그만큼 많이 폭포수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표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주식의 값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표기 수단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2배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상하신가요?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시면 또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가가 올랐다고만 생각하지 돈의 값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돈의 값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방송 작년도 처음 시작했던 그때부터 찾아보시면 전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절대 주식 팔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이게 올라가죠.
근데 왜 제가 올라간다고 말했냐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도 오릅니다. 왜요? 돈을 풀기 때문에 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또 시장은 여전히 버블인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갔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다 계속 주가가 올랐다고만 생각하지 돈값이 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쟁이처럼 이제 삽시다. 올라갑니다. 얘기를 했고 저희 고객들은 그렇게 해서 값이 올랐어요. 제가 점쟁인가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값이 올라가는 건 그냥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뿐이에요. 시간만 쉽게 맞추지 못하죠. 시간은 어떻게 맞췄냐? 그럼 제가 코로나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를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맞췄냐? 경기 사이클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봄이라고 말하는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고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 봄의 시작은 유동성 장세 시작은 금융 장세 시작은 떨어지던 금리가 멈출 때부터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은 세상 없어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나빠지는 중이거든요. 금리가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다가 멈췄을 때,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이때부터 주가는 오릅니다. 전 그것만 따졌던 것 뿐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봄이 왔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스프레드라는 게 움직입니다. 제가 올해 3월달 방송 다시 들어보세요. 스프레드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항상 봄을 확인하려면 스프레드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스프레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랐어요. 제가 용하죠. 말씀드렸지만 용한 게 아니라고요. 매번 반복됐던 일이에요. 그러면 반대 측면, 겨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겨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봄을 알려면 금리를 인하하다가 멈추면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겨울은 금리를 올리다가 멈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그죠? 그랬다가 가을에 금리를 멈췄다가 겨울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봄을 구별하는 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리는 때, 그때부터 여름까지 해서 여름을 구별하는 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름이에요. 다시 가을을 구별하는 건 금리를 올리던 걸 멈추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가을입니다.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겨울입니다. 이 사이클은 매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금리를 올리다가 멈춘 그 가을에 이미 우리는 채권을 사야만 되는 거였었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사냐? 주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겨울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채권값도 많이 올랐던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봄도 마찬가지 금리를 내리다가 멈출 때 사야 수익을 보는데, 진정한 봄 장세를 향유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사냐? 대부분 여름 때부터 사기 시작해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럼 여름은 뭘 먹는 걸까요? 안 올랐던 것들이 오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만 오르는 원자재, 이머징, 신흥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름에만 오릅니다. 중소형주. 저희가 평소 때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모스트는 여름에만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또 원자재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실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름이어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원자재 손대지 않습니다. 그 짧게 올라가는 걸 저희 쫓아다닐 능력도 없고요. 제 고객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그걸 하시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는 거의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됐고 그 원칙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년마다 기회가 왔어요. 어떤 사람들 요즘 유튜브는 좀 희한하대요. 요즘 유튜브는 또 전부 부자 될 때가 왔다고 다 써있대요. 불과 한두 주 전에는 전부 하락, 2차,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니 지금은 또 누구든지 다 부자 될 때래요, 지금이. 이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에 한 번씩은 진짜로 자산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2배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왔고 이때 이것들을 모르고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어요.
레이 달리오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수십 년간 누려왔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을 급하게 팔 필요가 없으니 떨어져도 갖고 있을 때 연준은 이 부자들의 자산을 사서 올려주는 역할을 여러 번 해왔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걸 못 누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장 생활비 써야 돼서 주식 팔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팔면 좋은데 정 떨어졌다고 싹 다 팔아버리고 오를 때 없어 한 주도. 매번 그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큰 위기가 오고 나면 뭐가 생겨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져 왔습니다. 여러 번 그래왔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제가 존경하는 투자 구루 같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트러블이 나지 않겠냐. 이번에 또 확 벌어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다행히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동학개미가 탄생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로빈훗 투자자, 중국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추. 네. 네. 근데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니던 그런 스마트한 그런 걸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갈 거,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자각심이 이렇게 살다가는 돈을 모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런데 요 세대, 이번에 참여한 요 세대는 밀레니얼이거나 Z거나 뭐 이런 요쪽 세대들은 이거에 익숙해요. 이 모바일로 투자하고 팔고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식 팔고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단지 사고 파는 그 재미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방송 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는 사고 파세요. 하지만 90%는 사고 파는 걸로는 부자 되지 못합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안 팔아서 부자 됐지 사고 팔아서 부자 된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고 파는 건 10%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안 팔고 가져갈 자산을 찾는 데 노력하는 공부는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팔 자산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는 많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푼다고 말했던 QE 때는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 선과 같이 움직였어요. 예, 돈의 양과 주가는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돈의 양이 많아질 때 주가는 언제나 올랐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사이클 설명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입니다. 전형적인 봄과 같은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투자를 말할 때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어요. 사실은 봄이란 사실을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마치 이 용오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쪽에서 시세가 분출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쪽에서 주가가 폭등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는 단지 이 용오름이 나타나면 봄이겠구나, 어느 정도 봄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보실 때 늦봄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용오름을 통해서 저는 초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용오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토네이도 현상이 한국은 평야가 없어서요, 주로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그게 구름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아니고요, 구름이에요. 예. 그런데 얘는 어디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연이 만든 현상이고요. 토네이도랑 똑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말레이시아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빌딩으로 이제 덮치는 거죠, 지금. 용오름이. 물론 그렇다고 빌딩 무너뜨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현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다만 얘가 나타나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이런 현상 뒤에 어떤 일이 있겠구나를 맞히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이런 시세가 분출되는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돈을 많이 풀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기는 시장 외에 지금 이번에는 또 하나의 유동성 장세가 생겨났는데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예탁금이 50조가 넘어가 있는 상황.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하고 다른 양상입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개인은 주로 싼 주식에서 놀았어요. 예, 왜냐하면 개별 주식의 맛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만난 고객들 중에서 많은 고객들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사면 10,000주는 사야지. 1,000주, 그 10,000주는 사야 그래도 주식 좀 샀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 근데 돈이 적어지면 10,000주를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네, 1,000원짜리를 사야지 10,000주를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굉장히 싼 주식으로 계속 이동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름이 되면요. 진짜 우량주만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봄 장세가 수익이 제일 높은 이유는 웬만하면 많이 오라요. 근데 어떤 게 오르냐? 당연히 봄이니까요. 아직 찬바람이 불어요. 아직 여름이 왔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대형주만 오릅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데 여름이 되면 날씨 따뜻해지고 온기가 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중소형주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때로 우리가 뭐라 해서 앞에 봄은 금융장세, 돈장세라고 부르지만 여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적장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만 한다면 1,000점까지 뚫고 오를 정도로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으로 왔던 개인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1,000원짜리 주식이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오르고 이제 봄처럼 오르질 않고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 좋은 놈들만 오르다 보니까 결국 여름에 맨 막바지, 가을쯤 가서 개인들이 기브업합니다. 역시 삼성전자야.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를 사는데 사서부터 오르질 않습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을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 장세는 계속 실적을 갱신해요. 점점 실적이 좋아집니다. 가을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번에는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아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주식은 희한하게도 최고 실적을 발표하는 그날부터 빠집니다. 왜? 더 이상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가을은 미련을 갖게 만드는 때예요. 최고 실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못 팝니다. 실적이 좋은데?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팔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팔고 겨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하는 겨울까지 들고 있게 되고 겨울 내내 결심합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그래서 봄이 와가지고 진짜 막 올라갈 때가 되면 개인은 본전만 오면 팝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반복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DNA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싼 주식을 잘 안 하고 비싼 주식을 사는데 실적을 보고 삽니다. 옛날엔 실적을 보고 사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물론 돈의 반은 인버스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은 BBIG라는 주도주를 삽니다. 과거에 없던 행태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이들이 버티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부동산은 한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자금이 들어오는 건 저도 요즘 느낍니다. 웬만하면 부동산을 팔았는데 투자하고 싶어요라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 잔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 개인은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데 예탁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예탁금 대비 그 거래대금 회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새 돈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신용 여기 없나 본데 신용을 쓰는 양이 되게 적습니다. 원래 작은 돈으로 개인 자금이 돌아갈 때는 신용 사용률이 높아요. 지금은 신용으로 주식 매수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얘기는 돈 넣고 그 돈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50조에서 60조 중에는
공모주 자금도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지만 기존하고는 다른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요즘 좀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은 알아두십시오. 언제나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실적이 좋아질 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외국인은 환율만 보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같은 것만 삽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자기네가 빠져나갈 때 자기네 평가 금액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은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팔고 나면 하한가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건 안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로 사는데,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은 사실 기업을 거의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한국을 사고 싶은데 작은 주식은 살 수 없으니 한국의 제일 큰 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환율이 지금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됐나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원화 절상기에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왜? 환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환으로 먹는 게 그 주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달러 약세라고 하면 원화 강세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타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간히 삽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외국인 매수가 뜹니다. 지금까지 내내 팔았던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때보다 자금의 유동성 관련해서는 단단한 편입니다. 제가 숫자가 이쪽밖에는 뽑을 수가 없어서 한국을 뽑았을 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유동성 장세의 한 팩트입니다.